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며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송파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창녕 9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국 위기아동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가 죽인 6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위기아동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꼭 20년 전 오늘인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화해와 평화 통일에 관한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후 한동안 긴장이 흐르던 남북 관계는 이번 정부 들어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공동 선언문을 내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고 이후 북한이 우리를 향한 비난에 나서면서 최근 남북 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6.15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 된다며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려던 6.15 2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행사가 일부 축소된 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 대신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6.15 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대결 시대 회귀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특별 연설 때 언급한 대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대북 제안을 재차 상기했고 우리 정부도 남북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도 새로운 남북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라는 당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습니다. 남북관계 원칙을 재확인한 셈인데 관계 단절로 치닫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방증으로도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북한은 6.15 20주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측을 향한 서릿발 치는 보복을 이어가겠다며 얼마 전 김여정이 말했었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내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순항하던 2년 전만 해도 북한은 6.15 정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작 20주년 맞은 오늘은 달랐습니다. 6.15 관련 아무런 언급 없이 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 남측을 향한 보복 조치만 부각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무적 강군이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면서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을 끝장 볼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을 무자비하게 진뭉개 버릴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할 거라던 김여정 담화에 대해선 통쾌하다, 폭파에 치우자 같은 돌격대 반응을 전했습니다. 다음 행동에 대한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고조시킨 것으로 조만간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락사무소 철폐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 것 같고요. 전체 기능의 일부 건물 훼손까지도 암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우려가 됩니다. 다만 접경지대나 수역, 주요 미사일 기지 등에서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긴장감이 매우 고조됐다면서도 모든 상황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범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에 이어서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을 좀 푸는 쪽으로 국회가 힘을 싣겠다는 뜻이라는데 통합당은 북한에 대한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도발을 중지하라고 촉구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민주당 행사에 대북정책 당국자들과 범여권 대북 전문가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선 북한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참을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대북 인내론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금지법 신속 통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추진 등이 거듭 제시됐습니다.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국민도 설득을 하고 집권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 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 종전선언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고 통합당에선 북한에 대한 항복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우리의 운명을 북한의 통째로 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다. 통합당은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당 차원에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안전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대화로 풀어보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할까요? 네, 문 대통령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문 대통령 비난하는 상황에서 네. 좋은 반응 나오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북한이 아무리 욕을 해대도 우리 정부가 돌아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몰아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일,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떤 걸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요,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이 군사 조치 대비하는 거겠죠. 네. 뭐 단순 무력 시위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이 화해 협력 정책의 시발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 때 3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남북 화해 협력입니다. 네. 여기서 이 무력 도발 불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웠던 거는요, 이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간 화해 협력이 어렵다라는 걸 반영한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공공연하게 무력 도발 가능성을 흘리는 상황에서는요, 화해 협력 의지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북한 무력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동시에 밝히는 게 상황을 관리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최근 우리 관련 부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되돌리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한테는요, 이 내부적으로 긴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부가 아무리 북한 달래기에 나선다고 해서 북한 태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뭐 현실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좀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시 북한 전문기자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본회의가 끝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동안 여야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맞섰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우선 가져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백운 기자, 오늘 국회의장 뽑을 때처럼 오늘도 통합당 의원들은 빠진 채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 7시 40분쯤 끝났는데 통합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끝내 타협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시작된 본회의에선 18개 상임위 중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포함해 기재위, 산자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았는데 법사위원장엔 법사위 경험이 없는 윤호중 현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의회 독재라고 항의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자리도 협상을 길게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 정치를 황폐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당과도 더 추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회의 끝나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럼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오늘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협상은 하겠지만 오늘처럼 얼마든지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통합당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공개적으로 차라리 18개 상임위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실제로 물러난다면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이 직을 유지할 경우엔 상임위원장 자리를 공언한 대로 모두 포기할지 7개 자리라도 받아와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백운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쿠팡에 이어서 물류센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롯데 택배 물류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 비롯해서 접촉자 약 160명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한 55살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일용직 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 8일과 9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 물류센터 C동 4층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했습니다. 지난 8일 증상이 나타났고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 중 마스크를 썼고 식사할 때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걸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셨고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한 건 아닙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달리 근무복이나 신발은 함께 쓰진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 시흥에서 인력사무소 차량을 타고 송파 물류센터를 오갔습니다. 동료 직원 등 접촉자 159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파 물류센터는 방역을 완료했고 폐쇄 24시간이 지난 오늘 밤 영업을 재개합니다. 서울 서소문동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서도 4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소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법원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다른 직원들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3일 낮 서초동 법원청사 예식장도 방문했는데 밀접 접촉자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물류센터의 경우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떻게 감염된 건지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가운데 이렇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10%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618명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63명, 10.2%나 됩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비율은 지난달 15일 4.9%,
지난 1일 7.5%에서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를 넘어선 건 지난 4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뒤 처음인데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조사 중인 사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증 위중 환자도 증가한 양상입니다. 보건당국은 여러 연구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40에서 50%로 추산될 정도로 높다며 모든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증상 감염자를 마주칠지 알 수 없으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위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이태원 클럽 유행 당시 종업원 상당수가 감염됐을 거란 우려와 달리 동거인으로부터 감염된 직원 1명 외엔 확진자가 없었던 것도 마스크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초부터 운영을 금지한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늘부터 영업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춤을 추며 많이 움직이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같은 시설에 대해선 집합 금지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중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 있는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뒤에 주변 지역으로 계속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온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신파디 도매시장 인근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베이징시는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방문자와 접촉자를 모두 추적해 전원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核酸检测机构共检测 76,499人。 당국은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3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재확산 나흘 만에 79명을 확인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감염은 베이징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확진자도 이 시장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시는 집단 감염 재발 책임을 물어 관할구역 공무원들을 해임하고 추적 조사와 신속 조치로 2차 대유행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市场周边小学及中学非毕业年级停课，居家线上教学。 하지만 재확산 공포는 커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선 베이징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보건당국은 신파디 시장에서 확산 중인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유럽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동북 지역 확산 사례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 국내 발생이 아닌 해외 유입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책임론에서 비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 방안이 말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얼마 전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SBS 취재 결과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사이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하지만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즉 만성질환을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중 어느 소속으로 둘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이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도입니다. 여기서 질병정책과가 감염병과 만성병 등 29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 위원은 감염병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만성병 업무를 모두 질병관리청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정책과에서 맡던 감염병 관련 3가지 업무만 질병관리청에 넘기고 다른 업무는 복지부 제2차관 소속에 두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의료계에선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과 만성병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이미 만성질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만성병을 통합 관리하는 보건선진국 질병관리 전문기관 사례들을 폭넓게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에서 모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창녕 9살 어린이의 의붓 아버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야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경찰 소환 때까지만 해도 굳게 입을 다문 창녕 9살 나이의 의붓 아버지 A씨.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비로소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 본 적 없고 대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한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조에 담은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짜. 법원은 A씨의 범행 정도가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두면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A씨가 구속된 만큼 A씨 아내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급 입원한 뒤 2주간의 행정 입원으로 전환된 아내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내 주치의를 만나 방문 조사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어린이와 창녕에서 집을 탈출해야 했던 어린이. 두 아이는 어쩌면 학대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방문 조사가 크게 줄어든 탓에 학대 의심 신고나 위기 아동 지정에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전에 비해 어떤 상황인지 대책이 뭐가 있을지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에 갇혀 숨진 천안 9살 소년. 학대를 피해 탈출한 창녕 9살 소녀. 코로나19 때문에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어머니와 전화 통화만 하거나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양해라. 다 밀어놔라. 그런 지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 아동으로 지정됐는데도 방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 가정 방문을 자제하라는 코로나 사태로 방문 자제가 이어지면서 올 1분기 전국 위기 아동 2만여 명 가운데 방문 조사를 받은 아동은 17%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80%에 해당하는 18,000여 명을 방문 조사했는데 올해는 채 4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경찰 등의 신고를 의뢰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천안 사건이 일어난 충남은 3%, 창녕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 8%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광주나 서울의 방문율은 30%에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 자제 지침을 따랐다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위기 아동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황 조사, 현장 조사를 한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위험 아동 전수 조사와 함께 아동 학대 112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자신이 상속받은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절을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교동 사절을 놓고서 김 의원과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상속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에 허물고 지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난달 삼남 김홍걸 의원이 소유주 자격으로 이곳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정 문화재보다 원형 보존 의무가 까다롭지 않은 등록 문화재로 신청한 겁니다. 지금도 대문엔 이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 부부의 명패가 걸려 있는데요. 이 자택은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돼야 한다는 국가 지정 문화재 요건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저가 오래되진 않았어도 민주화 역사 관점에서 가치가 충분해 문화재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현재 차남인 홍업 씨와 유산 문제로 다투는 곳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친모인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법대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남 김홍업 이사장은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 여사의 유언을 어겼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한 국가 보조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김 의원 측은 추후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념관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김홍업 이사장은 유언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변명거리 만들기로 보인다라며 김 의원 스스로 상속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한 공군 병사가 군 생활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사관의 빨래 심부름, 부대 무단 이탈 같은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업체 대표 아들인 공군 병사의 이른바 금수저 군생활 의혹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부사관의 빨래 심부름과 1인실 생활관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감찰과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입니다. 해당 부대에선 몇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해당 병사가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배려한 거라고 설명하는 만큼 전례 없는 상황에 부모의 배경이나 압박이 작용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문제가 되죠. 수발을 든다던가 1인 생활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공군은 해당 병사가 신병 교육에서 2등을 했고 대부분 부대가 정원 초과인 상황이라며 특혜 배정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진단서를 내진 않았지만 복귀 15일 안에 제출하면 돼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SBS는 해당 병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버지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는 금융 관련 중견기업 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어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 주장이 거셌는데 건국대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수업 진행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측의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실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실험을 못해서 피드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과제를 대체해서 그 수업 실수를 채우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수업권 침해. 오랜 논의 끝에 학교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50%를 요구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30%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지금 다 분담하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줄다리기 중이라.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줄다리기를 하는지 몇 퍼센트 이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구체적인 그런 비율이나 이런 걸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심의를 최근 몇몇 대학에서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방역과 원격 수업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환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반환보다는 특별장학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대학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70개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정부가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를 비켜난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까지 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경기도 군포의 16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 수원과 안양 등 인근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오히려 가격이 올라 이달 초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안양 만안구하고 인근의 의왕이 조정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3번은 상대적으로 안 묶였다고 하는, 저평가됐다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에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과열은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안산 단원구와 군포, 인천 연수구 집값은 올 들어 8%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이들 지역으로 몰린 겁니다. 가격 움직임이라는 게 초고가를 누르면 차고가 주택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가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난 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 등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개인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을 방안과 갭 투자 방지 대책도 대책에 포함될지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22번째가 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부산에서 승용차가 SUV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에 있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주차장을 나오던 SUV 차량과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1차 충돌한 승용차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한 승용차는 난간을 뚫고 그대로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 2명을 덮친 뒤 보시다시피 학교 담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차가 이제 저 벽을 치고 넘어가 있는 상태고 순식간에 이게 다 부서진 상태라서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걷던 모녀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아이 엄마와 사고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원인 알 수 없이 가속을 해서 초등학교 담장 쪽으로 직진을 했는데 두 개가 원인 행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를 낸 SUV 차량과 모녀를 덮친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천장 벽면에 불이 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참사 48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지하 2층 용접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8.8m 높이 천장에서 냉풍 장치인 실내기 배관 용접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을 바른 천장에 불티가 튀거나 복사열이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꽃이 처음엔 연기가 나지 않는 이른바 무염 연소 형태로 천장을 따라 퍼지다 출입구 근처에서 산소와 만나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접 토치, 용접봉 등이 발견되었고 산소와 LP 가스 용기의 밸브는 개방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지하 2층을 뒤덮은 화염과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건물 옥상까지 번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장 기둥과 벽면에는 당시 불길이 타고 올라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 2층 현장 관계자가 불꽃을 보고 뛰어나온 뒤 30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는데 조용히 확산하던 불꽃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 별다른 냄새조차 없어 작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굴뚝이죠. 수직으로 뻥 뚫렸잖아요. 연기의 확산이 수평 방향보다 몇 배 빨라요. 그걸로 통해서 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고 직후 제기됐던 유증기 폭발이나 담뱃불로 인한 발화는 불꽃의 동선과 작업 일지 등을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용접 작업만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사람들을 더 투입해서 위험한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를 포함해서 공사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용접 작업엔 화재 위험이 뒤따랐지만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불티가 튀거나 날리는 걸 막아줄 방화포는 없었고 화재에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감시인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비상경보장치도 없어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제외한 다른 층 작업자들은 불이 난 사실조차 제때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불이 난지를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경보음 있으면 이거 뭐지? 장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옥상으로 연결되는 5개 비상계단은 철제로 하겠다는 당초 설계와 달리 패널로 마감돼 비상 대피로 역할은커녕 오히려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지하 2층 방화문을 만들겠다고 한 공간에는 이슬 맺힘 현상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았는데 결국 노동자 4명이 폐쇄된 공간을 뚫고 대피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고 당일 평소 배 정도인 노동자 67명을 투입한 것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현장 책임자 등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박찬범 기자, 김형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조회수가 20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 영상입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를 올리거나 유튜버가 직접 홍등가를 촬영하고 불법 성매매 흥정 과정까지 보여주는 영상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성적인 노출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유튜브에서만 성매매 조작 영상이 2,400개가 넘게 확인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삭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에 과도한 노출이나 외설적인 표현이 담기면 삭제나 연령 제한 설정을 하지만 성매매 후기글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인기 동영상 추천 영상에도 포함됩니다. 딱히 성인인증 할 것도 없었고 그냥 그거 한번 봤더니 따라만 뜨면 알고리즘에서 있긴 했거든요. 근데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런 식의 성매매 후기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70만 명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지난해 9월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트가 시즌2라는 이름을 달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후기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데는 인기 동영상이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매출이 보통 한 3천만 원 중반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단속 맞으면은 이제 좀 적게 맞으면은 300, 진짜 많이 맞아야지 500만 원. 어차피 두 번째 걸린다고 해도 이제 구속은 거의 될 확률이 없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1,8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280명,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두 개를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또 법원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적용된 판결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사실상 법원에서도 참작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양형이 가볍다는 안 좋은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화하는 성매매 광고, 알선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온몸에 근육이 약해지는 병으로 혼자서는 앉아있기도 어려운 30대 남성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호흡 유지 장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재택시험을 통해서 무사히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6살 때부터 근육장애를 앓기 시작한 배현우 씨. 36살인 지금 눈과 입, 오른손 검지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고 호흡 보조장치 없이 숨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살에 사망한다고. 지금은 24시간 차고 있어야죠. 그런 배 씨가 검정고시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17년. 2015년부터 자립을 시작하며 생긴 자신감 덕분입니다. 어차피 나는 모든 카스커트 다 처음이니까 그냥 도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남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PDF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재를 보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직접 필기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던. 3년 만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배 씨는 장애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지 않길 희망합니다. 이 찾아가는 검정고시가 서울에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장애 상태가 심해서 못해가지고 꿈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을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검정고시에 5만 명 넘게 지원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4만 3천여 명. 교육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재교육 기회인 만큼 더 많은 응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을 장착하고 운동 능력을 겨루는 마치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강한 의지와 과학의 도움으로 하반신 마비를 극복해가며 훈련하고 있는데요.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리에 이른바 입는 로봇을 장착하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통과하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운동경기 에슬론을 합친 사이베슬론 대회입니다. 오는 9월 4년 만에 25개국이 참가하는 2회 대회가 열립니다. 국가대표로 나서는 이주연 선수는 고3인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후유증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로 입는 로봇 연구팀에 합류한 지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제가 뽑힐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고 약간 즐기다 가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참여를 했었는데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한번 1, 2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베슬론은 로봇의 성능만큼 참가자의 운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첫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병욱 선수는 새로운 기법을 익혀 다시 출전합니다. 로봇 성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고 시속 2.4km, 일반인의 걷는 정도 속도인데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선수들의 보행 패턴과 관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해 로봇의 균형 감각을 끌어올린 덕분인데 27kg이나 되는 로봇의 체감 무게도 크게 줄었다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균형감이 절대적인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게 돼 연구팀은 내심 금메달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일본이 산업유산을 소개하면서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은 오늘 도미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오늘 민간에 공개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자료를 전시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으로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